158쪽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아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기록했죠.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 금방 보셨고요. 이제 권리에 관한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셨으니까 권리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보셔야 될 겁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불러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나왔을 때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게 되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혹시 아십니까? 187조 민법에서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는데 상속, 공용지서, 판결, 경매,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자입니다.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요거 되셨을까요? 이때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요. 보호를. 침해하지 말라고 해서 보호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소유권자임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공시 방법은 토지와 건물의 공시 방법 등기죠.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내가 가진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 방법인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소에 요구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보존등기를 요구합니다. 신청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 방법인 등기, 이를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보존등기를 갑이 해야지만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방법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보존등기예요. 그러면 보존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 변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존등기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라는 뜻이니까 이 보존등기는 소유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존자 안에는 존재하는 소유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권리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전세권 보존등기, 지상권 보존등기, 임차권 보존등기, 저당권 보존등기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용어 하나만 존재해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실행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 등기부를 창설하는 등기,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래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등기는 여기 숫자가 1번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1번이 들어가요. 요거 되셨을까요? 보존등기는 1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소유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돈이 필요할 때는 다른 자에게 처분해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를 처분 권능이라고 불러요.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다른 권리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고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진 권리는 소유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완전 물권, 완전 권리라고도 부릅니다.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완전한 권리예요. 완전 물권, 완전 권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때 갑이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예요. 갑이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만들어줄 때 이를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때 이 권능을 떼어서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른 자는 용익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용익물권.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물건은 무슨 뜻이냐면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상자는 윗상자입니다.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토지 안에 땅속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지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지표상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이 역자는 역할할 때 그 역자예요.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요역지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서 승역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역권.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지역권. 그러면 사람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한다면 그럼 이름이 뭘까요? 인여권. 그걸 인여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여권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인여권이라는 게. 그 다음에 전세권. 전적으로 세들어 살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세자는 세금할 때 그 세자예요. 즉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들어 산다는 건 뭐냐면 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게 세들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전적으로 세들어 살 수 있는 권리, 이를 전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전세권도 물건이죠. 그러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가지고 전세권이 만들어집니까? 186조 아직 안 하셨나요? 했죠. 물건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전세권에 대한 물권행위 그리고 전세권 등기, 그러면 전세권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왜요? 돈이 오가야 됩니다. 돈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물권행위 있어야 되고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전세권 등기까지 있어야지만 전세권이 만들어집니다.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전세권의 성립 요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다른 물건과 다릅니다. 돈이 반드시 지급돼야지만 전세권이 성립이 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렇게 외우죠. 지지전 이렇게 외웁니다. 지지전. 갑자기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용익채권도 있습니다. 용익채권. 임차권을 용익채권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삭임자인데요. 이거 쓸 때마다 고민되는데 위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품삭할 때 그 삭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삭할 때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삭자가. 그래서 삭임자입니다. 삭임자. 돈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요 차자는 빌려받을 차자입니다. 빌려받을 차. 그 다음에 건은 권리가 되겠죠.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차권도 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돼요.
이것도 그걸 임차권, 이걸 용익채권이라고 불러요. 용익채권. 이거는 채권이니까 186조가 적용되지 않겠죠. 186조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을 일으킬 때 등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가능해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다음에 요 권능을 뚝 떼갖고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자는 처분 물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 처분 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할 겁니다. 요즘은 담보 물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두 개를 다 썼는데 요즘은 담보 물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담보 물권. 이게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10억 원이라는 돈은 자주 보실 거예요. 제 목표액이에요. 낙향하기 위한. 한번 머리 굴려봐도 10억 원은 있어야지 시골 가서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돈 벌어오라고 얘가 빨리 만들어 달라고. 네. 농담입니다. 농담. 10억을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담보 제공은 저당권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첫째,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10억 원 빌려줬죠? 따라서 10억 원 채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죠?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저당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가 잡힌 채권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피는 수동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당한, 잡힌. 그래서 담보가 잡힌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채권 변제기가 있겠죠. 언제까지 갚아야 되겠죠. 갑이 을에게. 그런데 변제기에 변제를 못합니다. 변제를 못하면 저당권자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당권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합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합니다. 이때의 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불러요. 경매를 청구합니다. 경매가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이 처분하는 것이 제한이 돼버려요. 이를 처분 제한의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제 경매 절차를 법원은 진행합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요즘은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경락인이 나오겠죠. 이 경락인을 요즘은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혼용해서 씁니다. 경매 절차, 매각 절차, 매수인, 경락인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즉 경락 대금이 나올 겁니다. 경락 대금이 나오면 요걸 가지고 이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즉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저당권을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권 실행 절차. 그러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텐데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처분해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받아낸 거죠.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담보권 시행 절차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담보물권. 맞습니까?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 저당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처분물권. 그래서 담보물권, 처분물권 같은 뜻이 돼버리고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이에요. 용익물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이고
담보물건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물건에는, 즉 처분물건에는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면 유치권.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요 유자는 머무를 유자, 치는 둘치자. 그래서 어떤 물건에 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변제가 될 때까지,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내가 내 수중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될 때까지 내 수중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요. 즉 유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변제될 때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담보의 목적입니다. 변제의 담보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 언제까지? 변제될 때까지. 그러면 저당 잡고 있다면 그것도 담보의 목적으로 저당 잡고 있는 거죠. 담보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질권. 질권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질권 뭐예요? 요 질은 인질이라는 뜻이에요. 인질.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제공한 인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질의 종류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인질이 동산일 때는 동산질권, 권리일 때는 권리질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질이라는 얘기는 내가 채권자에게 가져가서 인질로 맡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은 가지고 가서 인질로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질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권리와 동산만 가지고 가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질권, 권리질권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산은 등기가 아니죠. 점유죠. 권리도 원칙적으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저당권, 채권, 질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거 좀 이따가 보실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담보물건 또는 처분물건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렇게 외우시죠. 너는 저질이다. 저질.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담보물건. 그래서 용의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소유권도 완전물건이라고 했죠.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 가지 권능 중에서 두 가지 권능으로 제한된 물건이 용의물건, 하나의 권능으로 제한된 물건이 처분물건, 담보물건.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을 제한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제한물건. 그래서 물건은 소유권과 제한물건으로 보통 나눠요. 소유권과 제한물건. 그렇죠.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물건, 소유권. 그 다음에 두 개의 권능으로 제한된 용의물건. 그 다음에 하나의 권능으로 제한된 담보물건. 이 두 가지를 제한물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걸 본권이라고 부르는데, 본권. 본래의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물건, 본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권이라는 것은 본래의 물건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캔의 의미가 있다면 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캔의 의미가 없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의 지배권이라고 해서 점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광해의 물건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대 물건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점유권 두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를 8대 물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점유권은 등기가 허용되지 않죠. 맞습니까? 소유권은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등기가 가능해요. 유치권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유치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이 정한 담보 물건이라고 불러요.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정한 담보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의미가 하는 바가 뭐냐면,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담보 물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이때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은 18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점유권 등기 안 되고 유치권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질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된다고 했죠. 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나머지 권리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게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 질권을 좀 보겠습니다. 질권. 동산 질권은 당연히 등기가 안 되고 권리 질권 중에서 등기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우셔요. 왜냐면 민법 지식이 있으면 조금 수월할 텐데 지금 민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드시면 돼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민법 지식이 쌓여지면서 조금 쉬워지는 겁니다. 등기법은.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릴까요? 10억. 한이 맺힌 금액이에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텐데 부동산에 관한 담보 제공은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를 저당권 설정이라고 불러요.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즉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지만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 을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 부기등기 했습니까? 부기등기. 아직 안 했죠? 그럼 이거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권리의 등기는 주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또는 독립등기. 독립등기란 건 뭐냐면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가 독립등기예요. 숫자 하나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가 독립등기인데 등기부를 보시면 이 갑구라고 할 때 맨 앞에 1번은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런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순위번호라고 불러요. 순위번호. 이 순위번호가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됐다면 독립등기, 즉 숫자가 하나로 구성된 등기를 독립등기.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를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부르고요. 이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바로 부기등기예요.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건 붙일 붙자를 씁니다. 즉, 이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기등기예요.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게 전부 다 부기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게 바로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숫자 2개로 구성된 게 부기등기인데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도출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1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뭘까요? 부기에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실 거예요. 한 문제 정도가 무조건 출제되고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도 출제가 되고 그나마 좀 쉬운 문제였죠. 그런데 을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냐면 5억이 필요해요. 5억이. 그런데 이 10억 가지고 5억을 만들 수 있냐?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변제기가 있겠죠. 변제하는 시점이 있겠죠. 변제기가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5억 원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0억 원 갚아달라. 없겠죠. 변제기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을은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5억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마찬가지로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걸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요것을 가지고 병에게 요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병에게 만들어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질권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권 설정한다. 그러면 이 병은 5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5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5억 원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10억 원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병은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갖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질권.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병이 을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10억 원 채권, 10억 원짜리 채권을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언제까지? 5억 원이 변제될 때까지. 이를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이 저당권도 인질에 붙어서 채권에 붙어서 따라갑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채권이 넘어갈 때 이 저당권도 채권에 수반해서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수반해서 같이 인질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병이 취득한 채권 질권은 저당권이 붙어 있겠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요 붙자는 붙일 붙자예요.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 이렇게 불러요. 되셨을까요?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냥 들어만 두셔요.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예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합니다. 부기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부기등기한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이 질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저당권부 채권질권이라는 질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건 기초과정은 아니고 심화과정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이 질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지만 뭐는 등기가 가능하다고요?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좀 어려운데 이거는 뭐 한 10월달 가셔도 어려운 건데 저기 있는 권리는 전부 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을이 병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때 병은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 담보로 뭐를 만들어준 겁니까? 인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걸 질권 설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담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채권에 대해서 요 병에게 담보권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채권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는 채권 담보권 설정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원 채권도 담보로 넘어갔죠.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수반돼서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병이 취득한 채권 담보권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수반성이 인정되니까 저당권이 붙어 있겠죠. 이를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이거는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민사특별법의 개념이에요. 이 저당권부 채권담보권도 요게 등기가 가능하죠. 소유자 갑을 기준할 때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 이 부기등기는 다음 주에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기억해 두시면 다음 주에 공부하실 때 좀 더 머리에 각인될 수가 있어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가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부기의 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의 나와 있죠. 거기 먼저 부동산 물건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우리 민법 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을과 물권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를 하고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몇 조에? 186조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변동이 될 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등기. 뭐에 대해서? 부동산 물건 변동이 필요할 때는 등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등기가 가능해요. 거기 보시면 점유권, 유치권을 제외한 이런 표현이 있죠.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질권이지만 뭐라고요?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설명했고요. 기타의 권리. 거기 환매권, 임차권 이런 게 있죠. 이 환매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탁 등기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탁 등기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그 정도로 보시고요. 이제 뭘 보겠습니까? 정보를 봐야 되겠죠. 부동산 보셨고, 권리 보셨고,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정보. 그렇죠.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면, 먼저 보전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전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설정이란 건 뭐였죠?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그렇다면 설정을 해주는 자는 누굽니까? 가. 설정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을. 그러면 설정을 해준 자의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권리죠.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죠. 설정을 받은 자, 요 을을 예를 들어서 전세권으로 하겠습니다. 전세권, 용의물권이죠. 설정을 받은 자의 권리의 크기는 설정을 해준 자의 권리의 크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같습니까? 작습니다. 이러한 관계일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더 작은 권리를 만들어줄 때 설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을이 가진 권리를, 을이 취득한 전세권을 굴려서 병에게 굴려서 옮길 때 이를 이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굴을 전자에 옮길 이전을 써서 굴려서 옮긴다.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을이 가진 전세권이 고스란히 병에게 굴러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전을 해주는 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와 이전을 받는 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을 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전.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전을 해주는 자의 권리의 크기와 이전을 받는 자의 권리 크기는 같습니다. 더 작은 권리를 만들어줄 때는 설정. 같은 크기의 권리를 만들어줄 때는 이전. 소유권을 굴려서 A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 굴려서 A에게 옮겨요. 이때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이전.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이전. 되셨을까요? 이전은 내가 가진 권리를 고스란히 굴려서 다른 자에게 옮길 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주체가, 소유권이라는 주체가 갑에서 A로 바뀐 겁니까? 여기서 전세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전세권의 주체가 을이었는데 병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 이전은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주체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이전은 주체의 변경. 처음에 보전 보셨죠?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 보전. 두 번째, 설정 보셨죠?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쪼개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줄 때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보셨죠? 이전은 뭡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고스란히 넘겨줄 때 이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당권, 여기 좀 보죠. 을이 갑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20억짜리인데 을이 갑에게 5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20억짜리니까 5억 원을 더 빌려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채권이 10억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5억. 이 채권은 저당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바뀐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등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저당권을 바꿔주는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10억에서 얼마로 바꿔주는 등기를 해야 됩니까? 15억. 이를 변경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바뀔 때 변경. 다시요.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 설정은 내가 가진 권리 중에서,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작은 권리를 만들어줄 때 설정. 고스란히 넘겨줄 때는 이전.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15원을 변제합니다. 변제하게 되면 채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죠. 채권이 소멸되면 이 저당권도 채권에 붙어서 끝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채권이 소멸될 때 이 저당권도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저당권도 수반돼서 따라간다고 했죠. 이를 수반성. 그 다음에 채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도 붙어서 소멸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등기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지워져야 됩니다. 이를 말소한다 라고 불러요. 권리가 없어지면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등기는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처분 제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처분 제한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물건은 기본적으로 재산적 권리예요. 재산적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이 물건은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돈 받고 다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돈 받고 다른 자에게 팔 수가 있어요. 이를 처분 권능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물건은 처분 권능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이 처분 권능을 어떻게 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이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에 반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자가 지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반하게끔 처분 권능이 제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 권능을 제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률에 어떤 근거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가압류.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아까 보셨죠?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먼저 가압류라는 문구가 있는데 가압류. 요 가짜가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자. 그래서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임시로 압류할 수밖에 없냐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임시로 압류하지 않고 그냥 곧장 압류 들어갑니다. 본압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압류하는 거, 이를 가압류라고 불러요. 이거 되셨을까요? 압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다음에 압류하는 거. 이걸 압류 또는 본압류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압류. 그 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하는 것을,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를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보통은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왜 임시 가짜였을까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서 임시로 처분하는 겁니다. 법원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 때, 즉 강제 집행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때 이 가압류는 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금전 채권일 때. 가압류를 한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냐면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이 있겠죠. 매각대금.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강제 집행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가압류는. 그 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것도 강제 집행하는 방법인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하는 강제 집행의 한 방법이에요. 금전 이외의 채권자.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냐면 경매 절차로 넘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경락대금이 있어도 배당을 못 받아가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강제 집행을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라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금전 채권자가 하는 게 가압류,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하는 게 가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압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금전 채권자가 하는 게 압류. 그 다음에 경매 결정은 피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한다고 했죠. 저당권을 실행하면 법원에 경매를 청구합니다. 경매가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그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이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처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지금 뭐 외우실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익숙해지시라고요. 굉장히 생소한 용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지만 익숙해지실 거예요. 한번 읽어나 보죠.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압류, 경매 개시결정. 네,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아까 신탁등기 잠시 언급한 적 있죠. 신탁등기, 요 가처분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셨느냐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셨죠. 그리고 정보에 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정보는 뭘 얘기한다고요? 보전,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 설정,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 이전, 고스란히 굴려서 다른 자에게 넘기는 거. 변경, 내용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소멸, 권리가 없어지는 것. 따라서 등기부에서 말소하는 것.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갑구에는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의 소유권에 관한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를 을구에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59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권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이건 민법에서의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했죠.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민법에서 아직 안 하셨다고 했죠. 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갔습니다. 162쪽을 보십니다. 162쪽. 162쪽을 보시면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보셨죠? 표제부에는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는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의 등기. 그렇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될 테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겠죠. 따라서 갑구,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정보만 기록하죠. 따라서 갑구, 을구에서 기록된 등기가 뭐라고요? 권리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란의 등기는 무슨 뜻이 표시란 사항란은 뭐냐면 표제부에서 소재, 소지 정보면, 소지 지면을 기록하는 칸이 사항란이라고 불러요. 표시란이라고 부르고요. 갑굴구에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칸을 사항란이라고 부릅니다. 뭐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종국등기, 예비등기. 이건 뒤에서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입등기. 기입등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옆에 독립등기, 주등기 있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오늘은 종국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기입등기를 보시면 첫째 줄에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서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불러요. 이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새로운 등기원인 발생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가 기입등기예요.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서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기입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토지를 만듭니다. 공유수면 메리지. 그러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즉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등기인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 하셨죠?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전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를 실행해 드릴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따라서 무슨 등기? 기입등기. 기입등기라고 불러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기입등기라고 부릅니다. 1년 후에 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걸 채권행위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즉 갑은 소유권 소멸, 을은 소유권 발생.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을. 그럼 이 을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기입되고 있습니까? 네. 을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을은 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을명이 요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을이 등기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기입되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기입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기입등기예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고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1년 후에 을은 병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이때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등 중에서 처분 건등을 뚝 떼갖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물권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을과 병은.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물권 행위 플러스 등기. 그러면 병은 10억 원을 빌려줬죠. 따라서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했으니까 186조에 의해서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갑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을구에. 그래서 여기 을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갑구, 을구. 쓰죠? 네.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갑구. 그러면 여기에 을구에 처음으로 기록하는 등기니까 1번 써 있을 테고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고 있습니까? 있죠. 기입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20억짜리예요. 20억. 그런데 10억 원을 빌린 상태인데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을이 현재 소유자 2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병은 추가로 5억 원을 더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5억 원 더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돈이 있다면? 빌려줄 수도 있겠죠. 왜 20억짜리니까 5억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원을 더 빌립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채권은 저당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등기 하냐면 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번 저당권을 바꾸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이제 얼마입니까? 15억 기록할 겁니다. 요거 내버려 둘까요? 지울까요? 내버려 두게 되면 10억 플러스 15, 25억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같은 저당권이죠.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기등기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부기등기는.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 등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까? 이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기입된 등기가 아니라 이 등기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덧붙인 등기예요. 맞습니까? 기입 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경 등기는 기입 등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변경 등기는 그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제대로 기록을 했는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다시요. 처음에 등기부에 제대로 기록을 했는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어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 등기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이를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다시요.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래서 나중에라는 문구는 후발적이라고 불러요. 법률 용어로 민법에서 할 겁니다. 후발적 불일치에 의해서 그걸 일치시켜 주는 등기가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10억으로 등기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관이 실수해서 여기 공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1억으로.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입니까? 그렇죠. 10억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빼먹고 1억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아야 되겠죠. 고칠 경자, 바로잡을 정자, 경정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경정등기. 10억인데 1억이라고 기록됐다면 여기에는 이거 대신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1의 1. 1번 저당권 경정 하겠다라고 공시하고 여기 10억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 1을 이렇게 지워줄 겁니다. 이를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돼서 그 잘못 기록된 내용을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죠. 처음부터. 이걸 원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법에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경정등기. 후발적은 무슨 등기가 나온다고요? 변경. 원시적은 경정. 나중에 할 거예요. 또. 네. 개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처음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된 등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등기에 뭔가 덧붙이는 겁니까? 덧붙이는 거죠. 기입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병은 을에게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요구했더니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이 변제기에 변제가 됩니다. 변제가 되면 요 10억 원의 채권은 소멸하겠죠. 맞습니까? 소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멸이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등기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리죠. 복잡하니까. 1번 저당권 설정 병이죠. 왜 을이 돼 있어? 다 병이에요. 네. 병 10억. 그런데 이걸 변제해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니까 이거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실선을 그어서 지어줍니다. 이걸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해서 이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하는데 이 말소등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등기입니까? 기존의 등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기입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변제로 소멸한 게 아니라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것을 말소시켰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아니, 병의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조, 영수증과 위임장을 위조해서 말소했기 때문에 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자신의 저당권이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병은 이거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1번 저당권 설정. 병이죠, 병. 왜 자꾸 을로 써? 병 10억. 그런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걸 말소시켰습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게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병은 여전히 저당권 가지고 있죠. 자신이 가진 저당권이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거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3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시합니다. 이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공시한 바에 따라서 이걸 회복시킵니다. 저당권 설정 병 10억. 이때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1. 이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기입된 등기입니까? 아니면 이 등기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입니까? 전제로 해서. 이것도 네, 기입 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표제부에는 건물의 대지지번, 아니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갑구가 기록이 되겠죠. 여기는 소유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물구도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 건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멸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도끼로 깨서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표제부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이 표제부에 건물이 멸실된 사실, 멸실된 원인, 그리고 멸실된 연도, 월, 일,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멸실등기. 그러면 이 멸실등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냐?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전제로 해서 이 표제부를 전제로 해서 기존의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전제로 해서 그걸 없애는 등기예요. 이것도 기입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기입등기와 그 밖의 등기로 나누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뭐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네. 거기 보시면 종국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나와 있고 기입등기 나와 있죠.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이게 뭐라고요? 기입등기. 그 다음에 그 기입등기 이외의 등기 나와 있죠. 변경등기. 광의 변경등기 안에는 경정등기, 협의의 변경등기 둘이 있고요. 협의의 변경등기를 그냥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 어떤 등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이런 것들은 기입등기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출제는 기입등기의 개념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요 문구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나중에 1월부터는 안 해요. 왜냐면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초, 그냥 기본 용어 익숙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좀 어려운 내용도 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실 건데 만만치 않죠. 더욱이 지금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민법에서 아직 공부가 안 되셔갖고 용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민법이 한번 돌아가야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바로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겠지만 되는 것도 있죠. 그 이해가 되는 게 바로 기초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미리 땡겨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